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수능 개념 단원별 문제풀이. 자, 25강이고요. 자, 교재로는 여러분 이제 193페이지 213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좀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213번 문제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옳은 설명인데 갑은 가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5천만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일단 기업은 주식이고 그 다음에 니은 자, 펀드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주식과 펀드를 잡으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리고 보기 기업. 자, 가는 국채 투자보다 안전성이 낮다. 여러분, 주식과 채권. 국채는 채권이니까, 자,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면 누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어? 주식이 높겠지? 그리고 안전성은 채권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러면 주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안. 맞죠? 그런지는 자,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그쵸, 갑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이, 자,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은 시세 차익이야. 그런데 주식은 배당. 그쵸? 그 채권은 확정 이자 수익. 되죠? 그 디귿. 자, 나는 직접 투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안 틀렸죠. 펀드는 간접이지. 그쵸? 그 다음에 리을. 자,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는 주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니? 오케이. 그래서 213번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확인 차원에서 끝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EBS 수업 중에 푼 문제들은 건너뛰고 좀 이제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볼 문제가 요 216번입니다. 여러분 자, 216번은 실제로 평가원 문제였고 정답률도 한 50%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림은 자, 각국 전체 가구에 자, 일단 첫 번째는 하나는 일단 근로소득이고 자, 또 하나는 이전소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서 주의할 내용은 뭐냐면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자, 전년 대비 변화율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진짜 간만에 나왔어. 수능 특강에서는 좀 이런 유형을 좀 좋아하는데 평가원에서 이런 유형이 좀 간만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을 4분기로 나누잖아.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개월 단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4분기로 나누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변화율은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여기에 2015년 1분기는 2014년 1분기 대비. 여기 2분기는 전분기가 아니라 1년 전인 2014년 2분기 대비. 돼요? 그러면 여기에 2016년의 1분기는 전년 동기니까 2015년 1분기 대비. 되지? 그래서 자, 전년 동기 대비 추이야. 그래서 옳은 분석 고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근로소득 전년 동기 대비 5, 10, 8, 3, 2.0. 그 다음에 이전소득은 10%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전년 동기 대비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기억 잘 봐야 돼. 2015년 3분기의 근로소득 잘 봐. 2015년 3분기에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봤더니 8.0이지. 그럼 이거는 2014년 3분기 대비 8.0% 증가한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 2015년 3분기의 근로소득은 2015년 2분기의 근로소득보다 많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 다시. 여기 3분기의 8.0%는 1년 전인 2014년 3분기 대비 8.0%가 증가한 거지. 그치? 그런데 2분기, 이때 10%는 2014년 2분기 대비 10% 증가한 거야. 그러면 2014년 2분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2014년 3분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증가하고 증가했지만 2015년 3분기가 2015년 2분기보다 크다 여부는 알 수가, 근로소득이 많다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1년 전이 2014년 2분기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데 2014년 자 3분기 근로소득은 50만 원이면
2014년 2분기 100만원 대비 10%가 증가했으니까 2015년 2분기는 110만원이지만 2014년 3분기가 50만원이면 50만원 대비 8% 증가하면 58에 40에서 54만원. 오히려 2015년 3분기가 2015년 2분기보다 작을 수도 있지. 결국 1년 전인 2014년 2분기와 2014년 3분기의 근로소득이 정확히 누가 더 많은지 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2015년 3분기 근로소득이 2015년 2분기 근로소득보다 많다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되지? 자, 그래서 자, 기억은 알 수 없다고요. 자, 그럼 니은에 자, 2014년 1분기 대비 잘 봐. 2014년 1분기 대비 2016년 1분기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또 근로소득인데 자, 지금 뭐를 물어보냐면 2014년 1분기와 2016년 1분기 근로소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2014년 1분기와 2016년 1분기를 비교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지금 근로소득이지? 그럼 2015년 1분기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15년 1분기의 근로소득은 1년 전인 2014년 1분기 근로소득에 비해서 5%가 증가했어. 그럼 예를 들어 2014년 근로소득을 100이라고 하면 2015년 1분기의 근로소득은 5%가 증가하여 105가 되는 거지. 105. 자, 그런데 2016년 1분기의 근로소득은 2015년 1분기 근로소득에 비해서 2%가 증가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05에서 2%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 107보다 큰 값이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2016년 1분기 근로소득은 2014년 1분기 근로소득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107보다 큰 값이니까 5%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2016년 1분기 근로소득은 2015년 1분기 근로소득에 비해 2%가 증가했고 2015년 1분기의 근로소득은 2014년 1분기 근로소득에 비해 5%가 증가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2016년 1분기의 근로소득은 2014년 1분기의 근로소득에 비해서 5%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건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니은은 증가율이 5%보다 크다. 맞지? 자, 그럼 이제 디귿 봐봐. 자, 2015년. 자, 디귿도 잘 잡아야 돼. 2015년. 자, 2015년이야. 그러면 2015년 여기까지야. 자, 2015년 매분기에 이전 소득이 동일하대. 이전 소득이 동일하다면 2014년에 이전 소득이 가장 많았던 분기는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현재 2015년 여기 이전 소득이잖아. 이전 소득이 2014년 이전 소득이 매분기에 동일해. 그러면 우리가 2014년에 2015년 매분기 이전 소득이 동일하니까 이전 소득을 2015년 1분기도 100, 2015년 2분기도 100, 2015년 3분기도 100, 2015년 4분기도 100이라고 두자고.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전 소득을 100, 100, 100, 100이라고 뒀을 때 그때 그렇다면 2014년에 이전 소득이 가장 많은데 그럼 여러분이 보면 일단 먼저 이전 소득은 10%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2%지. 자, 그럼 생각해봐. 2015년 1분기는 2014년 1분기에 비해 10% 증가하여 100이 됐잖아. 그치? 자, 그러면 2014년 1분기의 이전 소득은 100보다 작은 값이야. 100보다 작은 값. 대략 한 90대 초반 값이니까 10%가 증가해서 100이 된 거지. 자, 그런데 2015년 2분기의 이전 소득이지. 이전 소득은 마이너스 5% 감소해서 100이 됐으니까 그럼 2014년 2분기의 이전 소득은 100보다 큰 값이야. 되니? 그리고 다시 2015년 3분기의 이전 소득은 5% 증가해서 100이 됐으니까 그럼 2014년도의 이전 소득은 100보다 작은 값이지. 그치? 그리고 2014년 4분기의 이전 소득은 마이너스 5.2% 감소해서 100이 됐으니까 100보다 큰 값이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경우에
2014년도에 이전 소득이 가장 많았던 분기령. 그러면 일단 2분기와 4분기가 100보다 큰 값이었고, 그런데 2분기는 5% 감소해서 100이 된 거고 4분기는 5.2% 감소해서 100이 됐기 때문에 4분기 값이 2분기 값보다 클 거라고. 그래서 가장 큰 값, 2014년의 이전 소득이 이 단서하에서 2015년 이전 소득이 모두 동일하다는, 분기별 소득이 다 동일하다는 단서하에서는 2014년 4분기의 이전 소득이 가장 많은 게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1분기가 아니라 4분기가 되고요. 1분기는 가장 작았던 거야. 자, 그럼 리을. 자, 그럼 2016년 1분기의 이전 소득은, 자, 2016년 1분기 이전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10%야. 그럼 이때 이전 소득은 2014년 1분기의 이전 소득보다 적다? 잘 봐. 그럼 2015년 1분기의 이전 소득 증가율이 10%지. 그러면 우리가 자 14년 1분기, 자 1분기 이전 소득을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2015년 1분기 이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014년 1분기 대비 10%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2015년 1분기 이전 소득은 110이 된다. 그쵸? 그런데 2016년 1분기 이전 소득은 2015년 1분기 이전 소득에 비해 10% 감소했으니까 110에 10%면 11이 감소하여 99가 됩니다. 되니? 자, 그러면 2014년 1분기 이전 소득이 2016년 1분기 이전 소득보다 많다. 되죠? 자, 따라서 리을에 2016년 1분기 이전 소득은 2014년 1분기 이전 소득보다 적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지금은 꺾은선 그래프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좀 표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 유형도 좀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21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17번 문제 볼게. 자, 표는 어느 가게에 2017년도 수입과 지출이야. 그래서 일단 급여와 상여금은 여러분이 근로소득으로 잡는 게 맞아.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으로 잡고요.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이 되고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비는 소비지출이고 세금은 비소비지출, 사회보험료 비소비지출, 대출이자 비소비지출, 통신비 소비지출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비소비지출은 조세, 그 다음에 대출이자, 그 다음에 공적보험료,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돼.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자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니은은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맞죠? 3번 그럼 소비지출이고 50만원과 20만원 70만원이지. 자, 4번 그럼 근로소득은 가계지출 총액보다 많다. 자, 그럼 근로소득은 250이야. 그럼 가계지출 총액은요 70, 100, 40, 20해서 160이니까 많다. 250은 160보다 많다. 마지막 리을. 그럼 5번.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얼마니? 그럼 여러분 처분 가능 소득 친절하게 써줬네.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주는 거잖아. 그럼 처분 가능 소득은 총 얼마냐면 300이라고. 그런데 비소비 지출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30, 40, 20이니까 90이 되고,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210만 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처분 가능 소득은 160만 원이 아니라 210만 원. 되니? 오케이. 자, 그럼 217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219번 문제. 자, 생애주기곡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일단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단서를 잘 봐야 돼. 자, A 지점부터. 근데 A 지점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곡선이 요거잖아. 그래서 A 지점은 소득이 발생하는 지점이야. 처음으로 A 지점부터. 자, 또 중요한 단서가 있어. 남은 일생 동안의 소득과 소비를 일치시키려는 사람의 재무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서 그냥 안 보고 옳은 것만 찾으면 이 문제 틀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요게 소득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소비 곡선이야. 그래서 삶이 여기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 순간 여기까지 딱 보잖아. 여기까지 딱 볼 때 여기까지만 딱 볼 때면 소비가 여기까지 발생하니까 남은 인생 동안 소득과 소비를 일치시킨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요 나가 뭐가 되는 거지? 요 나가 저축인데 우리는 그냥 저축이라고 하지 말고 양의 저축이라고 해보자. 왜냐면 가나 다의 면적은 소비가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와 다를 음의 저축이라고 할 거야. 가와 다를 가도 음의 저축, 다도 음의 저축.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지금 여기 요 아래 부분은 소비 아래 부분은 소득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거고 여기 가와 다의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부분은 결국 언젠가는 이 부분이 음의 저축이니까 당겨 쓴 거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 양의 저축에서 다 메꿔줘야 돼. 그런데 남은 일생 동안에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 그러면 결국 양의 저축의 면적과 음의 저축의 면적이 같은 거야.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일단 요 문제 단서에 의해서 우리는 나의 면적과 가 플러스 다의 면적이 같다. 그래야지만 다이 죽는 시점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1번 A에서 B 기간은 음의 저축 구간이니까 소비가 소득보다 많죠. 1번 틀렸고. 자 2번 B에서 D 기간이야.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 자 B에서 D 기간은 저축이 발생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만약에 31살이면 이만큼 저축하는 거야. 자 32살이면 또 이만큼 저축하는 거야. 33살이면 이만큼 저축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저축 액수는 매년 늘다가 정점을 찍고 저축 액수는 줄어들어. 그런데 통장에 잔고 누적 저축액은 10만원, 30만원, 그럼 10 더하기 30, 40. 그 다음에 50만원, 그럼 40 더하기 50, 90 이런 식으로 저축 액수는 계속 늘다가 줄어도 통장의 누적 저축액은 어느 시점까지 다시 소득과 소비가 교차하는 이 시점까지 D까지는 누적 저축액이 계속 증가하여 여기 이 D 시점에서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D에서 누적 저축액이 최대, 즉 통장의 잔고가 최대가 되고 D를 지나가면서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저축했던 돈을 뽑아 쓰는 거지. 그럼 누적 저축액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D에서 이 D점에서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니까 2번 B에서 D 기간에는 누적 저축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정답이지? 자 3번 자 C에서 D 기간 자 C에서 D는 여기야. 그러면 요 C에서 D 기간에서는 소득 대비 소비 자 C에서 D는 소득 대비 소비하면 소득분의 소비 이렇게 되잖아. 소득분의 소비. 자 그런데 소득은 확 줄어드는데 소비는 약간 늘어나니까 이 비율은 증가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감소한다가 틀린 겁니다. 자 4번 자 D 시점에서의 누적 소비액은 일생 중 최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누적 소비액이라는 건 소비가 다 누적된 거니까 D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소비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누적 소비액이 최대가 아니지. D 시점에서는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되는 거고 누적 소비액이 최대가 되는 건 소비가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누적 소비액이 최대가 됩니다. 결국 양의 저축이 끝나는 시점에서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되는 거야. 4번은 누적 소비액이 아니라 누적 저축액. 저축액. 5번 가와 다의 합은 나와 같다가 돼야 돼. 왜? 문제에서 단서가 남은 일생 동안 소득과 소비를 일치시킨다고 했으니까.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요게 이 생애주기 곡선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포맷으로 요 유형을 약간씩 바꿔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일단 요 219번 문제 유형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5강에 걸쳐서
자, 수능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 단원 문제 모두 풀이가 끝났고요. 자,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수능 개념의 문제들은 모두 정답률이 다 50% 이상 문제들입니다. 다 너무 쉬운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50% 이상 문제들이고 수능에는 50% 이하 문제, 미만의 문제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기출 통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들의 난이도는 실제로 수특 수학보다 높아. 그래서 여러분 또 유튜브 또 카페에 보고 유튜브에 보면 실제로 우리 또 그 기출 플러스 강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반드시 기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기출은 최소한 2회독. 그러니까 2회독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2번 풀 필요 없어. 한 번 풀 때 좀 정확하게 풀고요.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문제랑 고난도 문항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EBS와 또 유튜브 강의 통해서 새로운 강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수능 만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죠.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